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오전에 해고 발표된 후 오후에 회사 계정이 바로 삭제됐어요. 외국계 회사의 해고는 양심적이라고들 하지만 왜 보상금을 받은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요? 한 번에 수십만 위안을 받아도 월급 받는 것보다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건 매달 월말에 월급이 입금되는 그 안정감일 거예요. 제일 아쉬운 건 역시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료들이에요. 저희는 함께 정말 잘 지냈거든요. 중국 부동산의 지속적인 침체와 집값 폭락은 이제 심천조차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은행들은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업계는 최근 잇따라 임금 동결, 삭감, 환수 조치가 일어나고 있으며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들조차 급여 삭감과 감원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은행 시스템도 피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는 200곳에 가까운 중소형 은행이 폐업되었으며 이는 지난 3년간의 총합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중국의 6대 국유 은행 중 농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 지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361개 지점이 폐쇄되었고 이는 하루 평균 1개 지점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2025년 첫 5개월 동안에는 184곳의 소형 은행이 합병 또는 해산 인가를 받았으며 특히 5월 16일 하루 동안에만 내몽골에서 120개의 소형 은행이 일괄적으로 사라졌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내몽골 농상은행이 승계했습니다. 블로거 이소당은 작년 12월에 한 영상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폐쇄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만에 12개 은행이 해산됐습니다. 중소형 은행의 폐쇄 물결이 시작되었고 집값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2월 4일 하북성 금융감독국은 7개의 마을진 은행은 해산을 승인했습니다. 같은 날 안위성 금융감독국도 한 농촌상업은행의 해산을 승인했습니다. 12월 7일에는 하북성은 다시 4개의 마을진 은행의 해산을 승인했고 단 4일 만에 12개 은행이 현장에서 해산되었습니다. 은행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은 핵심 사업이 수익을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형 은행들이 의존하던 부동산은 이미 내리막길에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도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은행업계 고위 임원의 약 80%가 급여 삭감을 겪었으며 최대 삭감폭은 82%에 달했습니다. A주에 상장된 42개 은행 중 33곳의 경영진 총 보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사실 중국은행 고위층의 급여 삭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중공 당국이 중앙국유기업 주요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 개혁안을 내놓았으며 일명 임금 제한령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으로 고위 임원 평균 연봉이 제한령 이전의 평균 110만 위안에서 약 60만 위안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은행에 다니는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는데 그들이 은밀히 말하더군요. 2025년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농업공산건설은행 등 27가의 은행이 곧 전면적으로 임금 삭감을 시작할 거래요. 새로운 경쟁체계 아래 고정급을 기준 이상 지급하지 않고 성과급, 프로젝트 보너스, 분기별, 연간 보너스까지 모두 없앨 거래요. 많은 직책은 고정급만 약 50% 줄어든대요. 실제로 금융업계는 고정급 외 보너스가 전체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의 수입은 절벽에서 떨어지듯 줄어들 거예요. 중국의 경기 둔화, 규제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해 다수의 다국적 금융기관들이 중국 내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 대기업 시티그룹은 6월 5일 중국에서 3,500명의 정보기술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원은 주로 상해와 대련 두 기술센터에 집중되며 올해 4분기 초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시티는 데이터 관리 및 내부 통제 문제로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시티는 외주 IT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이미 중국에서 약 200명의 IT 외주 인력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시티은행 직원들이 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야근 수당도 확실히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몇 직원들이 올린 틱톡 영상을 봤는데 대부분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 올린 것이었어요. 동료들과 상사를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상사를 보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해고당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해고당하면 사실 막막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적당한 직장을 다시 찾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시티은행에서 해고된 직원은 N+6 방식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N은 근무한 연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티에서 10년간 근무했다면 총 16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티은행 직원의 평균 월급이 4만 위안이라고 하면 16 곱하기 4만 위안은 64만 위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티은행의 퇴직금은 중국의 은행 직원들에게 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내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임금 삭감 사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일부 은행은 심지어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했던 성과급을 다시 회수하는 이른바 역임금 청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금 회수왕으로 불리는 초상은행은 총 4,329만 위안을 회수했으며 이는 해당 은행의 4,415명의 직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갑자기 재정 압박을 겪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 국민들이 더 이상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금리 차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 구매와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안정적이던 수익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입에 넣은 고기를 다시 뱉어낸다? 정말 믿기 어렵죠. 그런데 바로 중국의 초상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22년 초상은행은 2,876명의 직원에게 총 5,824만 위안의 급여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3년에는 4,329만 위안을 회수했으며 직원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은 약 1만 위안이었습니다. 급여 환수는 초상은행만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발해 은행이 370명에게 총 1,760만 위안을 회수했고 직원 1인당 평균 47,500위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도 이 대열에 합류해 역방향 급여 회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건 바로 2021년에 나온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지도 의견 덕분입니다. 이 문서가 이러한 급여 회수는 합법적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경기가 좋아서 이 지침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최근 2년 사이 급여 회수는 자주 하시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폭락 때문입니다. 은행과 부동산이 너무 깊게 얽혀 있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경제 한파로 인해 은행 수익은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은행 직원이 한 업무로 성과급을 받았는데 지금 그 업무가 부실 처리되면 은행은 그 성과급을 다시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자본의 냉혹함이란 바로 이런 거죠. 구멍이 생기면 그걸 직원들한테 메우게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화려했던 은행, 고위급 화이트 칼라도 한순간에 고위험군 화이트 칼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급여는 줄고 직업의 안전성은 바닥에 떨어졌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과거에는 지방 재정이 토지 매각 수입과 중앙정부의 이전 지출에 과도하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자 지방정부는 행정 지출부터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하나 말해줄게요. 지금 남령에 있는 일선 공무원분들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고요? 예전에는 얼마나 잘 나갔다면 지금은 그만큼 나빠졌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월급이 줄고 있대요. 예전엔 한 달에 18,000위안 정도 받는 건 전혀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사회보험이랑 공적금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3,000에서 4,000위안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네, 퇴근 후에는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는 기름값이 부담돼서 한 달에 몇 번도 못 끌고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격차가 너무 크네요. 요즘 기름값도 워낙 비싸잖아요. 맞아요. 상사와 식사 한번 하러 나갈 때도 어떤 카드에서 한도를 조금 더 뽑을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혹시 주변에도 그런 공무원분들 계신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올해 중국 공무원들의 감봉은 저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저장성의 한 공무원 친척인 요림에 따르면 2025년 들어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급여가 다시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내 친척은 일반 직원인데 올해 또 감봉돼서 1년에 5, 6만 위안이 줄었어요. 척급 간부들의 연봉은 훨씬 더 많이 줄었고요. 단위에서는 아직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은 부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체감되는 부담이 확연히 컸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항저우의 한 퇴직 예정인 공무원 설 씨는 은퇴를 미루면 연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년 전에 은퇴하지 않고 2년 늦추면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수령 월급이 줄었고 원래 예측하던 연금도 6에서 7천 위안에서 4천 위안대로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급여가 삭감됐어요. 한 번에 50에서 60%가 줄어들어 수입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후에 사장님이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했고 6월부터는 4대 보험도 안 들고 오로지 성과급만 받게 됐어요. 지난달부터 재택근무 체제로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급여가 깎이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씁쓸해서 도저히 일할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어머니, 아기랑 함께 북경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급여가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지출을 줄여야 하고 가장 속상하고 걱정되는 건 아기예요. 아기에게 좋은 삶을 제공해 주려면 남편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기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라고 부를 때 안아주는 그 순간은 따뜻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작년에 퇴직한 전 동료도 몇 개월째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이번 급여 삭감으로 저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어요. 바로 퇴직하거나 삭감된 급여를 받아들이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새 직장을 찾는 것.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 큰 지출은 남편이 책임지고 저는 아이 양육과 가족의 생활비를 맡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미 큰 부담을 지고 있어요. 제가 더는 남편에게 생활비 부담을 줄 수는 없죠. 요즘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급여도 줄었지만 그나마 지금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네요. 광동의 한 국유은행 중간관리자에 따르면 소속 기관은 2년 연속 급여를 삭감했고 총 삭감폭은 거의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광동 지역 일부 경찰의 연봉은 3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줄었고 일반 기청 공무원의 월급은 약 3천 위안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해줄게요. 내 절친이 있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졸업하던 해에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당시 주변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녀는 성공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그녀가 전화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올해는 부서 상황이 정말 힘들고 많은 부서에서 급여를 삭감했대요. 원래 그녀는 월급이 2만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15,000위안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 전국 공무원이 800만 명이더라고. 사업 단위 인원이 4천만 명 이상이고 여기에 퇴직자들까지 포함하면 철밥통을 쥔 사람이 9천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지금처럼 경제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집단을 재정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계속 부양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심천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대출도 많은데 수입까지 줄어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심천에서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꼭 잘 들어요. 절대 빚내서 집 사지 마세요. 계약금조차 빌려야 한다면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건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는 겁니다. 며칠 전 밤 10시 넘어서 제 라이브 방송이 끝난 직후 한 채권자는 갑자기 전화해서 집을 팔아야겠다고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그 사람은 2021년에 새 아파트를 300만 위안에 샀고 계약금으로는 90만 위안을 냈어요. 또 친척과 친구에게 20만 위안을 빌렸죠. 집을 사고 나면 가정과 일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올해 3월에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는 IT 업계에 있었고 최근 몇 년은 급여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몇 개월 무수입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부담에 숨이 턱 막히더랍니다. 게다가 집 살 때도 빌린 돈이 남아있고 친척 친구들이 계속 돈을 못 갚느냐고 재촉해요. 이제는 정말 더 버티기 힘들어서 집을 팔 수밖에요. 저는 급히 시세를 간단히 평가했어요. 아파트는 준신축이고 인테리어도 되어 있죠. 시장 상황을 보면 그 단지 주변에 비슷한 평형의 새 아파트는 240만 위안 정도에 나오고 근처에 있는 동일 평형의 중고 아파트도 250만 위안 선입니다. 저는 빨리 팔고 싶으면 인테리어 사용한 기간도 고려해서 230만 위안에 내놓는 게 낫다고 했더니 그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진짜 벼랑 끝에 몰렸더라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100만 위안 넘게 손해를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몇 년 전 선전에서 집을 산 사람들 대부분이 손해를 보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손해를 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의 한 동료는 2020년에 두 아이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부부가 이를 악물고 심천 광명구에 89제곱미터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총 가격은 거의 400만 위안이었고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금만 1만 위안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그는 저희에게 하소연하며 정말 집을 산 걸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실적도 좋지 않아 수입이 크게 줄었고 정말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절대 대출로 집을 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처럼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모두 집 한 채에 묶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